어머니는 집을 남동생에게 넘겨주고 노후를 보내겠다며 우리 집으로 오셨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머니를 위해 노인대학에 등록해드리고 매일 수업에 가게 만들었다. 어머니 박정숙 여사께서 캐리어를 끌고 마치 여왕처럼 우리 집에 행차하셨을 때 나는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선언하셨다. 경기도에 있는 집,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고 시가 30억 원이 넘는 그 집을 이미 남동생에게 명의 이전했으며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여생을 보내시겠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엄마, 잘 오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내 눈 뒤에 스쳐 지나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번 전쟁에서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번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연아, 와서 엄마 짐 좀 옮겨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수수해 보이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은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세련된 파마머리를 한 채 먼지 하나 없는 우리 집 거실 중앙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는 태우처럼 보였다. 그녀의 발치에 놓인 거대한 캐리어 2개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 주둔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었다. 남편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굳을대로 굳어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경제신문을 내려놓고 질문과 옅은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에게 조금만 참으라는 눈짓을 보내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캐리어 하나를 받아들며 웃으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터미널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마중은 무슨 마중? 택시 타니까 금방이더라. 돈 얼마나 한다고. 박정숙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소파 상석에 앉아 우리 집 인테리어를 빠르게 훑어봤다. 이 집은 역시 너무 작아. 나중에 서준이가 더 큰 대저택으로 이사가면 너한테 꼭 큰 방 하나 남겨두라고 할게. 그녀가 말하는 서준이는 내 남동생 이서준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애지중지 사랑을 받아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사는 탱거루족이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품이 있는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엄마, 물 드세요. 김민준도 화를 억누르며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번엔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박정숙 여사는 물컵을 받아들고는 김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얼마나 있냐니. 나한테 딸이 너 하나뿐이잖니. 서준이는 결혼도 해야 하고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는데 집에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 앞으로는 그냥 너희 집에서 살 거다.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면서 편하게 여생 보내야지. 그 말은 마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당당했다. 김민주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도 일 때문에 바빠요. 저희는 평소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침실은 다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는 서재 하나뿐이라 지내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박정숙 여사는 물컵을 티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서재면 어때? 치우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힘들게 딸 자식 키워놨더니 이제 늙어서 딸이랑 같이 살겠다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냐? 김서방, 잊지 마. 너희 이 신혼집 살 때 우리 집에서 돈 보태준 거 가슴이 철렁했다. 소위 돈을 보태줬다는 것은 그저 부모님이 내 혼수 비용으로 줬던 돈을 다시 나에게 돌려준 것뿐이었다. 마치 자신들이 큰 선심을 쓴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봤다. 김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그의 팔을 잡았다. 나는 박정숙 여사, 앞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깊은 연못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겠다는데 저희가 당연히 환영하죠. 그런데 경기도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정숙 여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당당해졌다. 아, 그 집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 낡은 집에서 네 아빠랑 내가 살아봐야 몇 년이나 더 살겠니? 서준이는 곧 결혼해야 하는데 여자 쪽에서 독립된 신혼집이 꼭 있어야 한다지 뭐니. 그래서 내가 그냥 서준이한테 명의 이전해줬다. 어차피 너는 시집 갔고 김서방네 집도 잘 사는데 그 집 하나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니. 안 그래? 집을 서준이한테 넘겨주셨다고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이를 악물고 내뱉는 것처럼 되물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평생 노력이 담긴 피와 땀이었고 두 분이 돌아가시면 나와 이서준에게 절반씩 남겨주기로 약속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보물 같은 아들에게 전부 줘버린 것이다. 그래. 박정숙 여사는 다 너희를 위한 일이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도 알잖니. 서준이가 착해 빠져서 큰 재주는 없어.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니? 네가 누나인데 설마 동생이랑 재산 다툼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그럼 어머니 노후는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왔지. 박정숙 여사는 내 손을 툭툭 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제일 효녀인 거 안다. 집은 동생한테 줬으니 그 녀석도 이제 한시름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 앞으로 엄마 노후는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 걱정 마. 엄마는 아직 건강해서 너희 애들 몇 년은 더 봐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였구나. 참으로 영악한 계산이었다. 집은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엉덩이 툭툭 털고 짐가방 들고 와서 딸의 집문을 두드린다. 딸에게 노후 봉양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자신과 그 보물 같은 아들이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나는 관리를 잘해 주름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을 노골적인 계산과 당연함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마음속에 30년간 쌓여왔던 서러움, 분노, 억울함이 이 순간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맛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이서준의 몫이었다. 나는 이서준이 입던 헌옷을 입고 그가 쓰다 남은 학용품을 썼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여자애가 공부는 많이 해서 뭐 하냐고 했다. 그때 내 남자친구였던 김민준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월급의 3분의 1을 어머니께 드려야 했다. 내 결혼 자금으로 모아주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통장 하나를 건네셨다. 나머지 돈은 전부 이서준의 차를 사주는 데 쓰였다. 결혼을 하고 내 가정을 꾸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 멀리 떨어져 살면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박정숙 여사의 편에는 뼈에 새겨져 있어 죽어야 끝나는 것이었다. 김민주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 했고 나를 대신해 싸우고 싶어 했으며 이 말도 안 되는 노인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띄었다. 나는 김민준에게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부드럽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전 엄마 딸이니까 엄마 노후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의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남동생네보다 훨씬 더 안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박정숙 여사는 잠시 멍했다. 그녀는 내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따져 물을 것이라고는 예상했겠지만 이렇게 순순히 심지어 기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그렇지.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하다니까. 김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 엄마, 오래 차 타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제가 아래층 서재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밤에 민준 씨한테 시켜서 안에 있는 짐 다 치우고 엄마를 위한 아늑한 침실로 꾸며드릴게요. 나는 다정하게 그녀의 팔짱을 끼고 서재로 향했다. 박정숙 여사는 딸의 효도를 만끽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내 눈띠에 깔린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내 과거 30년의 행복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당신의 노년은 제가 세심하게 계획해 드릴게요. 아들을 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드리죠. 이 멋진 연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니까요. 박정숙 여사가 우리 집에 머문 첫 주는 주객전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내가 고용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음식이 담백하지 않다며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결과는 매 끼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기름진 잡채였다. 나와 김민준이 각각 고지혈증과 위장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아이에게 시키는 피아노 레슨이 돈 낭비라며 그 시간에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더 푸는 게 낫다고 했다. 심지어 나 몰래 피아노 학원에 전화해 수업을 취소하려고까지 했다. 또한 내가 아침 7시 반에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지적질을 해댔다. 서연아, 그 옷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늙어 보인다. 서연아, 그 립스틱은 어느 브랜드니? 딱 봐도 싸구려 같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내 남편 김민준에 대한 태도였다. 김민준이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생선가시나 닭뼈를 전부 김민준의 그릇 옆에 쌓아두며 이렇게 말했다. 남자가 뭐 그런 거 좀 먹는다고 어때? 너무 깔끔 떨지 마. 김민준은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몇 번이고 저녁 식사 후에 나를 침실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서연,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날뛰게 그냥 둘 거야? 이러고도 살 수 있겠어? 나는 매번 그를 달랬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요. 거의 다 됐어요. 뭐가 다 됐다는 거야? 김민주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나는 그 집이 아까운 게 아니야.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왜 당신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데? 집은 이서준한테 주고 노후 봉양은 우리가 하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나는 뒤에서 그를 껴안고 그의 넓은 등에 얼굴을 기댔다. 당신이 나를 아껴주는 거 알아요. 걱정 말아요. 나 성모 마리아 아니에요. 당하고만 있을 바보도 아니고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겉보기엔 평온했던 그 한 주 동안 나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서울 시내의 모든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그리고 각종 노인 취미교실의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나는 그곳들의 커리큘럼, 수업시간, 위치, 그리고 수강료를 비교했다. 마침내 나는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이라는 곳을 선택했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노인대학으로 풍부한 강좌와 엄격한 관리로 명성이 높았다. 서예, 동양화, 춤, 성악부터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기초, 심지어 노년기 심리 건강과 가족 관계라는 강좌까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업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라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다. 관리가 고등학교 수준이었다. 나는 모집 요강에 빽빽하게 적힌 시간표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정숙 여사, 에너지가 넘쳐서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은퇴 생활이 지루해서 할 일이 필요하다고? 내가 도와드리죠. 내가 당신의 미래,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남동생 이서준과 그의 새 신부 최윤아가 과일과 영양제를 잔뜩 사들고 문을 두드렸다. 누나 매형, 엄마 뵈러 왔어요. 이서준은 문을 열자마자 마치 제 집인 양소리쳤다. 최윤아는 살갑게 박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건 괜찮으세요? 언니가 잘해드리죠? 박정숙 여사는 보물 같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그럼 괜찮고 말고 내 누나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어서 앉아라. 세 사람은 소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나와 김민주는 오히려 손님 같았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이서준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금 멋쩍은 듯 손을 비비며 나에게 말했다. 누나, 저기 있잖아. 나랑 유나가 이제 막 결혼해서 수중에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엄마가 예전에 누나가 직장 생활 오래 해서 돈 많이 모았다고 하셨잖아. 혹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만 먼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정숙 여사가 먼저 나섰다. 빌려주다니 무슨 소리야. 한 가족끼리 빌리고 말고가 어디 있어. 서연아, 내 동생이 지금 어렵다는데 누나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겨우 3천만 원 가지고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그냥 동생이랑 올케한테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해. 최윤아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저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형편 나아지면 꼭 언니랑 형부한테 효도할게요. 참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30억짜리 집을 가져가고 이제 와서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며 저렇게 당당할 수가. 김민주는 옆에서 화가 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서준아,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요즘 사정이 좀 빠듯해서. 그럴 리가. 박정숙 여사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방 수입도 좋고 내 월급도 적지 않은데 돈이 없다고? 이서연, 너 지금 나한테 수작 부리는 거 아니지? 동생 도와주기 싫은 거 아니냐고. 엄마, 오해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티테이블 아래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엄마가 직접 보세요. 서류철 안에는 내가 방금 출력한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의 수강료 납부 통지서와 잔액이 부족하다고 조작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납부 통지서를 집어들고 돋보기를 썼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 학비 280만 원, 교재비 30만 원, 활동비 50만 원, 합계 360만 원.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서연, 이게 무슨 뜻이야? 이서준과 최윤아도 다가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나는 세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 집에서 노후를 보내시는데 매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일이죠. 생각해보니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라도 엄마만의 노년 생활을 즐기시고 취미 활동도 추구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서울에서 제일 좋은 노인대학에 등록해드렸어요. 가서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시라고요. 보세요. 강좌도 제가 다 골라놨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에어로빅 댄스 심화반도 있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서예 수업도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정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올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좌도 있다니까요. 수강료는 이미 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개강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서준을 쳐다봤다. 그래서 말이야, 서준아. 정말 누나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엄마 학비 내느라 우리 집 여윳돈을 다 써버려서 지금은 정말 단돈 10만 원도 꺼내줄 수가 없어.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정숙 여사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납부 통지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서준과 최윤아의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마치 파리를 삼킨 듯한 얼굴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이런 수를 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서연, 너 미쳤구나. 박정숙 여사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는 납부 통지서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내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누가 멋대로 나를 그따위 노인대학에 등록하래.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학교를 다니란 말이야? 너 내가 귀찮아서 쫓아내려는 거지.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보세요. 엄마는 아직 이렇게 건강하고 에너지도 넘치시잖아요. 매일 집에서 TV만 보실 수는 없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도 있고 다채로운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심사숙고해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요. 필요 없어. 박정숙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안 가. 당장 가서 환불해 와. 엄마, 환불은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양손을 펼쳤다. 학교 규정상 개강 일주일 전부터는 납부한 수강료는 일절 환불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왕 쓴 돈인데 다 엄마를 위한 거니까 값어치가 있죠. 그냥 마음 편히 학교 다니세요. 이 일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태도는 더없이 강경했다.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었다. 김민주는 내 옆에 앉아 이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에게 칭찬의 눈빛을 보냈다. 반면 이서준과 최윤아는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특히 최윤아는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에게 소리쳤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360만 원이나 들여서 엄마한테 쓸데없는 대학이나 등록해주고 저희 인테리어 비용 빌려줄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나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봤다. 옳게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의 노후는 이제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심신이 즐거운 삶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인테리어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30억짜리 집도 손에 넣었는데 고작 3천만 원 때문에 이미 시집간 누나한테 손을 벌려야겠어? 내 말은 마치 따귀처럼 세 사람의 얼굴을 후려쳤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마침내 반격의 첫 총성을 울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결국 박정숙 여사의 고함과 이서준 부부의 분노에 찬 퇴장으로 끝났다. 이서연, 똑똑히 들어. 꿈도 꾸지 마.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따위 귀신 같은 대학은 절대 안 가.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주말 내내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박정숙 여사는 서재를 개조한 침실에 틀어박혀 단식투쟁으로 나의 만행에 항의했다. 물론 소위 단식이라는 것은 정식 식사를 거부하는 것일 뿐, 내가 밤에 따뜻한 우유를 들고 문을 두드렸을 때 침대 머리맡에 흩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볼 수 있었다. 김민주는 나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보, 대단해. 정말 대단해. 당신이 이렇게 전략적인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 나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월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박정숙 여사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일어나세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엄마, 지금 안 일어나시면 개학 첫날부터 지각이에요.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안 좋은 인상 남기면 안 되잖아요. 방 안에서 마침내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다. 안 간다고 했잖아. 차라리 날 죽여. 나는 한숨을 쉬고 주머니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었다. 박정숙 여사는 잠옷 차림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서 시위 중이었다. 나는 다가가 단숨에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엄마, 제가 이미 학교 측에 다 얘기해놨어요. 만약 오늘 안 나오시면 자동 퇴학 처리되고 수강료 360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바꿨고 엄마 방 TV 리모컨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만약 학교에 안 가시면 오늘부터 엄마의 하루 일과는 이 3평짜리 방에서 천장만 보고 멍하니 있는 게 전부일 거예요. 네가 감히. 박정숙 여사는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평생 자신에게 순종적이던 딸이 이렇게 냉혹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제가 감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편한 운동복 한 벌을 침대 옆에 놓았다. 10분 드릴게요. 씻고, 옷 갈아입고, 아침 드세요. 8시에 정확히 학교로 모셔다 드릴게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그날 아침, 나는 거의 반강제로 박정숙 여사를 끌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차 안에서 내내 나를 저주했다. 은혜도 모르는 년, 딸 자식 잘못 키웠다. 이렇게 하면 천벌 받을 거다 등등.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저 묵묵히 운전해 그녀를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 정문 앞에 내려주었다. 학교 정문에는 이미 등교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정신이 맑고 활기차 보였으며 삼삼오오 모여 새학기 강좌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내 어머니의 삶의 의욕을 잃은 얼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새 가방 하나를 품에 안겨주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 필기도구, 그리고 보온병이 들어있었다. 엄마, 교실은 3층 묵향제 서예반이에요. 이게 시간표고요. 시간 맞춰서 수업 잘 들으세요. 오후 4시 반에 마칠 때 데리러 올게요. 나는 저 멀리 있는 교육관,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박정숙 여사는 차문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거부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안 가? 이서연.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내 친엄마야. 친엄마니까 제가 엄마 노후를 책임져야죠.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힘주어 떼어냈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들어가세요, 엄마.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는 그녀를 교문 안으로 밀어넣고 재빨리 차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엑셀을 밟아 그 자리를 떠났다. 백미러를 통해 버려진 아이처럼 홀로 서서 주변을 망연자실하게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곧이어 지난 30년간 받았던 서러움과 부당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 연민을 삼켜버렸다. 내가 왜 마음 약해져야 하지? 내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위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 그녀가 내 월급을 모두 긁어가 이서준에게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줄 때 그녀는 마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나? 그녀가 아무런 상의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당당하게 우리 집에 와서 노후 봉양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생각해준 적이 있었나? 안 돼.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녀에 대한 자비는 나와 내 가정에 대한 잔인함일 뿐이다. 오후 4시 반, 나는 정확히 교문 앞에 나타났다. 수업 종료 벨이 울리고 어르신 수강생들이 차례로 건물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실하고 즐거운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박정숙 여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온몸이 서리를 맞은 배추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뒷좌석에 거칠게 내던지며 이를 갈며 말했다. 이서연, 이제 만족하냐? 너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지? 나는 운전하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왜요? 학교 첫날 어떠셨어요? 어땠냐고? 죽을 것 같았어. 그녀는 소리쳤다. 그놈의 서예 선생은 나한테 가장 기초적인 가로, 세로, 삐침, 파임부터 연습하라고 시키는데 손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점심 급식은 또 어떻고. 멀건 국의 반찬은 싱거워서 물에 만 밥 같았어.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제일 화나는 건 오후 컴퓨터 수업이었어. 그 선생은 나한테 컴퓨터 켜고 끄는 법, 타자 치는 법을 배우라고 하더라. 내 평생 이런 고생은 처음이야. 그녀의 불평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변태적인 쾌감이 솟아올랐다. 엄마,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운 법이잖아요. 나는 위로했다. 뭐든 배워두면 좋은 거죠. 엄마 맨날 그러셨잖아요. 가족 단톡방에서 기프티콘 쏠 때 젊은 사람들보다 항상 늦는다고.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시면
앞으로는 엄마가 1등으로 받으실 거예요. 1등 같은 거 안 해. 집에 갈래.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학교 생활도 앞으로 엄마 인생의 일부가 될 거예요.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박정숙 여사는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다리에 쥐가 난다며 꾀병을 부렸다. 그러면 나는 곧장 그녀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종합검사를 받게 했다. 반나절을 끙끙 앓게 한 후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다음 날은 얌전히 학교에 가야 했다. 그녀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선생님께 조퇴를 시도했다. 나는 미리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공상에 빠지시는 경향이 있으니 부디 엄격하게 지도해 주시고 조퇴는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그녀의 하루 동선은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아침에는 내가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내가 데리러 왔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내준 숙제를 해야 했다. 붓글씨 열자 쓰기 또는 컴퓨터로 백자 타이핑하기.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이서준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와 따지기는 했다. 왜 엄마를 수용소 같은 곳에 보냈냐고. 나는 그저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서준, 똑똑히 들어. 첫째,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엄마의 생활은 내가 책임져. 둘째, 네가 그렇게 엄마가 걱정되면 그 30억짜리 내 집으로 모셔가서 직접 모시지 그래. 아, 참 최윤아가 반대하겠구나.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도 없는 남자가 여기서 나한테 무슨 큰 소리야. 내 앞가림이나 잘해. 몇 마디에 이서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대로 나의 철권 통치 아래 새로운 균형이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노인대학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선생님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이서연 씨 되시죠? 어머님 박정숙님께서 학교에서 다른 수강생분과 싸움이 붙으셨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서 나는 이 소동의 두 주인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엄마 박정숙 여사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눈은 토끼처럼 빨갰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비슷한 연배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 할머니는 품위 있는 생활 한복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입가에 약간의 멍이 들었지만 등은 꼿꼿이 세우고 얼굴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담임인 40대 중반의 여성 교사는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었다. 이 교수님 진정하세요. 박정숙 어머님도 그만 흥분하시고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담임 선생님은 구세주를 만난 듯 서둘러 다가왔다. 서연 씨, 드디어 오셨군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정숙 여사가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맞은편 할머니를 가리키며 나에게 하소연했다. 서연아,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혔어. 나한테 욕하고 손찌검까지 했다고. 이 교수님이라고 불린 할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으며 지식인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내가 당신을 때렸다고? 박정숙 씨, 말 조심하세요. 당신이 먼저 저속한 말로 나를 인신공격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상종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언제 인신공격을 해? 박정숙 여사는 즉시 반박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춤출 때 뱀처럼 허리를 흔드는 게 천박하다고 했을 뿐이야. 사실을 말한 거잖아. 이 교수님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나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모욕이야. 당신처럼 미적 감각도 없고 생각도 저급한 사람은 이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대충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교수님은 은퇴한 대학 무용과 교수로 학교에서는 유명 인사였다. 오늘 오후 댄스 수업 시간에 박정숙 여사가
이 교수님의 춤사위를 보고 비꼬는 말을 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것이었다. 나는 먼저 이 교수님과 담임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했다.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랜 끝에야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 교수님은 내 체면을 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도 앞으로는 저런 부류의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도도하게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다. 박정숙 여사는 여전히 훌쩍이며 자신이 당한 엄청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뭔데 겨우 춤이나 추는 주제에 교수님은 무슨, 내가 보기엔 늙은 요물이야. 서연아, 너 반드시 학교에 가서 나를 위해 한마디 해야 해. 그 여자를 퇴학시키라고 해. 안 그러면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나는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며 길가에 차를 세웠다. 관성 때문에 박정숙 여사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세게 좌석에 부딪혔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서연, 너 뭐 하는 거야? 날 죽일 셈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 눈빛이 분명 무서웠을 것이다. 박정숙 여사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 이 교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분은 서울시 무용협회 명예회장님이세요. 제자들이 전국에 깔려있고 진심으로 존경받는 예술가시라고요. 엄마가 뭔데 그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 함부로 지적질을 하세요? 평생 에어로빅 댄스 춘 경험으로요? 제가 엄마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세요?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인 줄 아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행패 부리고 싶으면 부리게? 집에서 저한테 갑질하는 건 그렇다 쳐요. 왜 밖에 나와서까지 그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전 창피해 죽겠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며칠간 쌓였던 분노가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박정숙 여사는 내 고함에 얼이 빠진 듯 멍하니 있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끝없는 서러움이 담긴 눈물이었다. 네가 어떻게 남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서연, 내가 너를 헛키웠구나. 내 마음속에 이 엄마가 있기는 한 거니. 있으니까. 나는 거의 포효하듯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 엄마가 없었다면 엄마가 캐리어를 끌고 와서 집을 이서준한테 줬다고 말했을 때 당신을 짐짝과 함께 길바닥에 내쫓았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엄마가 없었다면 당신이 집에서 곰팡이처럼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가는 걸 그냥 지켜봤을 거라고요. 내가 엄마를 학교에 보낸 건 뭐라도 좀 배우고 시야도 넓히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으라는 뜻이었어요. 항상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나는 긴 말을 쏟아낸 후 지쳐서 의자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차 안에는 우리 모녀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한참 후에 박정숙 여사가 거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나는 그냥 내가 거기서 바보 같아서 그랬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하겠고 그 이시성 가진 여자 모두가 그 여자 주위만 맴돌면서 우아하다, 재능 있다 칭찬하는데 나는 다들 나를 비웃었어. 촌에서 왔다고 심장이 무언가에 찔린 듯 아팠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노인대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엄마를 통제하고 개조할 생각만 했지. 평범한 노인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을 때 느낄 수 있는 자괴감, 불안, 공포를 간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고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엘리트들이 모인 노인대학에서 그녀의 우월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에어로빅 댄스는 전문 무용 교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녀의 약삭빠른 시장통 계산법은 은퇴한 고위 공무원이나 학자들 앞에서 조잡해 보였을 것이다. 그녀가 이 교수님에게 시비를 건 것은
아마도 정말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공격적인 위장이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부적응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차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고 말투도 평온해졌다. 엄마,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예가 어렵고 컴퓨터가 어려운 건 예전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교수님이 춤을 잘 추는 건 평생을 연습했기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이 교수님과 담임 선생님께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수업은 계속 들어야 해요. 하지만 정말로 서예와 컴퓨터가 싫으시면 제가 다른 강좌로 바꿔달라고 신청해 볼게요. 요리나 원예처럼 엄마가 비교적 잘하시는 걸로요. 박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수많은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번 진솔한 대화가 우리 모녀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순진했다. 나는 그의 고집을 과소평가했고 이서준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과소평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정숙 여사는 확실히 조용해졌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학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매일 마지못해 가는 표정이었지만 학교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나는 정말로 그의 컴퓨터 수업을 요리 수업으로 바꿔주었다. 듣자 하니 수업 시간에 만든 갈비찜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 덕분에 그의 작은 허영심이 채워졌고 얼굴색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순진하게도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금요일 오후 그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대장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조금 의아했다. 우리 학교에서 다음 주에 발표회를 한대. 이건 초대장이야.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너랑 김서방한테 주라고 하더라. 가족으로서 참석해줬으면 좋겠대. 그의 말투에는 뜻밖에도 작은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초대장을 열어보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때 꼭 가서 엄마 응원할게요. 그 주말 이서준과 최윤아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누나, 지난주에는 내가 철이 없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서준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건 엄마 드리려고 특별히 사온 거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밤 케이크. 박정숙 여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이 환하게 빛났다. 모든 불쾌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최윤아도 살갑게 엄마의 팔짱을 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 노인대학 다니신다면서요? 어떠세요? 정말 늙어서도 배우시는 모습, 저희 젊은이들의 귀감이에요.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 보였다. 이서준과 최윤아는 엄마에게 극진한 칭찬과 관심을 보이며 학교에서 서러운 일은 없었는지, 공부는 힘들지 않은지 물었다. 박정숙 여사는 기분이 좋아져 활짝 웃었다. 나는 세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러 온 격 좋은 뜻일 리가 없다. 역시나 케이크를 다 먹고 나자 이서준이 나를 베란다로 끌고 가 은밀하게 말했다. 누나, 상의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엄마가 학교 다닌 지 좀 됐잖아. 신선함도 지났을 거고 연세도 있으신데 매일 그렇게 다니시는 것도 힘드실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보며 말했다. 다음 주 발표회 참석하지 말라고 해. 그냥 학교에 자퇴 신청하라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내 생각이니 아니면 엄마 생각이니? 우리 생각이야. 이서준이 말했다. 유나랑 상의했어. 누나 혼자만 고생하게 할 수는 없지.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엄마가 누나 집에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셔갈게. 그렇게 하면 엄마도 쉬실 수 있고 우리도 효도하는 셈이잖아. 어때?
그의 말은 빈틈없고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이서준, 너 속셈이 뭐야? 할 말 있으면 솔직하게 해. 빙빙 돌리지 말고. 이서준의 얼굴이 조금 어색해졌다. 그는 손을 비비며 목소리를 낮췄다. 누나, 사실은 유난의 회사에서 최근에 해외 연수 기회가 생겼어. 유럽으로 15일 가는 건데 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이야. 유나 경력으로는 충분한데 경쟁이 치열해서 그쪽 부장님이 엄청난 효자거든. 그래서 유나가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해. 도와달라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서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엄마가 유나네 회사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쳐달라는 거야. 유나가 아픈 시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이번 해외 연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부장님이 분명 유나를 다시 보게 될 거고 나중에 승진이나 연봉 인상 같은 것도 수월해지지 않겠어? 일이 잘 되면 유나가 누나한테도 꼭 보답하겠다고 했어. 나는 듣고 나서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나는 마침내 그들이 오늘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깨달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엄마를 배우로 이용해 동정과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엄마의 남은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서준, 너 이 나쁜 놈.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누나, 조용히 해. 이서준이 황급히 나를 말렸다. 이건 엄마한테는 그냥 연기 한 번 하는 거잖아. 입만 좀 움직이면 되는 일이고 힘든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봐. 엄마가 지금 누나 집에서 매일 학교 다니느라 사람 꼴이 아니잖아. 우리도 엄마가 환경 좀 바꿔서 편하게 지내시게 하려는 거야. 꺼져. 나는 문을 가리키며 그에게 소리쳤다. 네, 그 잘난 아내 데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앞으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우리의 다툼 소리가 거실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박정숙 여사와 최윤아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남매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박정숙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최윤아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제가 혹시 뭐 잘못해서 언니 화나게 했나요? 서준 씨도 다 좋은 뜻으로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나는 세 사람이 한 명은 좋은 역할, 한 명은 나쁜 역할, 한 명은 순진한 척하며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 섞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박정숙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지만 마치 칼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가 말했다. 서연아, 나는 서준이 제안이 좋은 것 같다. 이 학교 그만 다닐란다. 나는 좀 돌아보며 내 귀를 의심했다. 엄마, 뭐라고요? 학교 그만 다닌다고 했다. 박정숙 여사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의 거부감이나 분노 대신 나에게 낯선 계산과 결단이 섞인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나도 다 생각해봤다. 그 망할 놈의 학교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내 옳게 도와주는 게 낫겠다. 다 한 가족인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이 일은 이렇게 정해진 거다. 내 마음은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이 적어도 그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발표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의 기대감은 진짜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의 이익이 영원히 최우선이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고 주저없이 나라는 딸을 다시 한번 짓밟을 수 있었다. 그 주말 박정숙 여사는 정말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이서준과 최윤아를 따라 마치 위대한 전투에 나서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떠났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지냈다. 김민주는 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냥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본셈치고 잊어버리라며 계속 위로했다. 나는 더 이상 박정숙 여사에게도 이서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목요일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중요한 부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끊으려 했지만 그 번호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걸려왔다. 마음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 가족 되십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제가 딸입니다만 누구시죠? XX 경찰서입니다. 어머님, 박정숙 씨와 아드님 이서준 씨, 며느님 최윤아 씨가 업무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재 구류되어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세게 떨어졌다. 김민준이 회의실에서 따라 나와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나를 부축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다. 전화는 아직 끊기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에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주는 전화를 듣고 나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겁먹지 마요. 내가 있잖아. 우리 지금 바로 가요. 우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취조실 밖 복도에서 우리는 그 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모습이 몹시 초라했다. 최윤아의 상사로 보이는 영리해 보이는 남자와 회사 동료 몇 명이 반대편에 서서 경찰에게 분개하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갔을 때 마침 최윤아의 상사가 경찰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경찰관님, 이 사건은 심지어 너무 악질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복지를 편취하고 제 동정심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최윤아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와 아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박정숙 여사가 엄중히 처벌이라는 네 글자를 듣고 몸을 심하게 떠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마침 내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공포,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애원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박정숙 씨의 소지품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얼마 전에 효력이 발생한 이서연 씨를 제일 수익자로 하는 2억 원짜리 상해보험 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내 귓가에서 터졌다. 머리가 어지럽고 사지가 차가워졌다. 상해보험? 2억 원? 제일 수익자가 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비틀거렸고 김민준이 즉시 나를 부축했다. 그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나보다는 침착했다. 그는 즉시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아내는 이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공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 보험은 보름 전에 박정숙 씨 본인이 직접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모든 서명과 절차는 본인이 직접 처리했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지금 이서연 씨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보험을? 모든 것을 남동생에게 주었는데 왜 거액의 보험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했을까? 보름 전, 그때는 내가 그를 노인대학에 보내고 우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였다.
내 시선은 무심코 긴 의자에 앉아있는 박정숙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늙고 쇠약한 몸이 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옆에 있던 최윤아는 2억 원이라는 말을 듣자 눈에서 순간 탐욕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가 이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변했다. 그는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마치 그 몸에서 살점을 뜯어낼 것 같았다. 이서준은 멍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경찰관님, 최윤아의 상사, 그 영리해 보이는 부장이 다가왔다. 그는 예리하게 핵심을 파고들었다.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이 할머니가 먼저 아들, 며느리와 짜고 우리 회사에 와서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해외 연수를 포기한다는 비극적인 연기를 펼쳐 복지를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딸을 수익자로 하는 거액의 상해보험이 나타나다니. 이 안에 혹시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이 나오자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신문과 의심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나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말의 숨은 뜻을 이해했다. 만약 우리 엄마가 업무방해 과정에서 정말로 어떤 사고라도 당했다면 수익자인 내가 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 심지어 살인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헛소리 마세요. 나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격분하여 반박했다.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김민준도 즉시 나를 보호하며 그 부장을 노려보았다. 선생님, 말 조심하십시오.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근거 없는 추측과 비방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한때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경찰이 나서서 다툼을 제지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서연 씨, 중요 참고인으로서 저희와 함께 취조실로 가서 상세한 진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경찰을 따라 작은 취조실로 들어갔다. 눈부신 백열등 아래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관련 없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나는 엄마가 어떻게 집을 남동생에게 넘겨주었는지,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노후를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를 노인대학에 보냈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금 나의 모든 진술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심지어 동기마저 의심스러워 보였다. 왜 하필 관계가 파탄 난 후에 그를 학교에 보냈는가? 왜 그가 소란을 피우러 가기 직전에 나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나타났는가? 모든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해부하고 현미경 아래에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했다. 나는 100마디 말로도 해명할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조금 복잡했다. 이서연 씨, 가셔도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자백하셨습니다. 내가 취조실을 나왔을 때 김민준이 즉시 다가와 나를 꽉 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었고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다. 유리창 너머로 박정숙 여사가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센 것 같았고 등은 굽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도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소리 없이 두 줄기 탁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경찰관의 입을 통해 나는 마침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를 노인대학에 보낸 후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는 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그때 이서준과 최윤아가 악마처럼 그에게 달콤한 계획을 속삭였다. 연기 한 번만 하면 최윤아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자신도 학교 다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편애의 눈이 먼 박정숙 여사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가 이서준 부부를 따라 나선 후 혼자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전례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길가에서 내가 그에게 소리쳤던 말들, 내가 그의 싫어하는 수업을 바꿔주었던 일,
그가 발표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내 눈에 스쳤던 격려의 빛을 떠올렸다. 수십 년간 편애에 가려졌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너무 심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준과 최윤아가 자신을 부추겨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결코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이 딸은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러 가기 이틀 전 그는 몰래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비상금으로 보험사에 가서 그 2억 원짜리 상해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다. 그는 진술서에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평생 가장 미안한 사람이 바로 내 딸입니다. 나는 집도 돈도 내 모든 사랑도 아들에게만 주면서 노후 책임은 딸에게 떠넘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에 하나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나마 딸에게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이걸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이게 내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증여 계약서는 그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다. 만약 이서준과 최윤아가 불효하면 그는 계약서를 꺼내 집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우스운 것은 그가 평생을 계산하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을 경찰서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소동의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최윤아의 상사는 결코 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직장 내의 꼼수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박정숙 여사 일행의 서투른 연기는 즉시 간파당했다. 상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종 처리 결과는 이서준과 최윤아는 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박정숙 여사는 고령이고 뉘우치는 기색이 보여 행정구류 15일에 처해졌다. 내가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내 차가운 마음속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김민준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다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보상인가요? 아니면 계산인가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보험 증서는 마치 뜨겁게 달궈진 낙인처럼 내 마음을 찢었다. 그것은 엄마가 나에게 모성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값싸고 비굴하며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계산적인 맛까지 났다. 우연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랑.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조롱과 상처였다. 15일 후 나는 구치소로 박정숙 여사를 데리러 갔다. 그는 야위었고 말이 없어졌다. 눈빛은 공허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를 예전 방에 머물게 하고 말했다. 우선 푹 쉬세요.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등 뒤에서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서연아.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보험.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가면 바로 해지할게. 내 인정도 내 용서도 바라지 않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말을 마친 후 방 안에서는 억눌린 마치 갇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듣는 그의 그토록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다. 그의 보물 같은 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음소리였다. 박정숙 여사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남을 지시하거나 불평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방에서 투명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했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했고 마치 내가 귀찮아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식사할 때면 그는 묵묵히 생선배의 가장 살찐 부분을 내 그릇에 덜어주었고 김민준의 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맑은 좁쌀죽을 끓여주기도 했다. 나와 그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의 약속이 생겼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언어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한편 이서준과 최윤아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정숙 여사가 보물처럼 여기고 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위해 쟁취하려 했던 그 집은 비싼 변호사 비용과 최윤아 회사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결국 매물로 나왔다. 박정숙 여사는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날 그는 전화를 받고 나서 거실에서 혼자 오후 내내 앉아 있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고 길게 늘어뜨릴 때까지.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본 것은 바로 그 쓸쓸한 풍경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시울만 붉어졌다. 나는 그의 마음이 분명 매우 아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평생의 노력, 그의 모든 편애의 대상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나는 그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쓴 열매도 그가 스스로 삼켜야 했다. 날들은 그렇게 평온하고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갔다. 나는 그가 계속 그렇게 침울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라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지고 경비원과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초조해져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다. 왕 선생님, 노인대학의 그 담임 선생님이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왕 선생님이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박정숙 어머님, 저랑 같이 계세요. 오늘 오후에 혼자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나는 멍해졌다. 학교에 갔다고요? 뭐 하러요? 저를 찾아와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제 다 생각 정리하셨다고,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특별히 댄스 교실에 찾아가서 이 교수님께 모든 학생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셨대요. 이 교수님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요. 지금 두 분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실에서 다음 달 발표회 공연 연습하고 계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차를 몰아 학교로 갔다. 댄스 교실 창밖에서 나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을 보았다. 박정숙 여사는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줄의 가장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동작은 아직 조금 서툴고 박자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중하고 진지한 표정이 있었다. 땀이 그의 이마를 적셨고 그의 뺨은 운동으로 건강하게 붉어져 있었다. 이 교수님은 줄 앞에서 춤을 이끌었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였다. 그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학생들의 동작을 큰 소리로 교정해 주었다. 박정숙 여사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비웃지 않고 속도를 늦추어 인내심 있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음악 한 곡이 끝나고 학생들은 모두 숨을 헐떡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상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몇몇 할머니들이 박정숙 여사 주위로 모여들어 살갑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을 건네고 땀을 닦아주었다. 제잘제잘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정숙 여사는 조금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어떤 계산이나 위장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나의 어머니도 이서준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박정숙 60이 넘어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창밖에서 조용히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부터 박정숙 여사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 더 이상 내가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스스로 버스 노선을 연구하여 매일 제 시간에 학교에 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다. 그의 시간표는 빽빽하게 채워졌다. 오전에는 춤을 배우고 오후에는 요리를 배우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서예를 연습했다. 그의 숙제는 더 이상 내가 감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꼼꼼하게 숙제를 해냈다.
그의 붓글씨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나중에는 단정하고 깔끔해졌다. 심지어 학교 서예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그가 그 작은 상장을 들고 돌아왔을 때 마치 아이처럼 보물을 자랑하듯 나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아, 봐, 나 상 탔어. 나는 상장에 적힌 박정숙 세 글자를 보고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뻤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순간 봄 햇살처럼 찬란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런 기묘한 거리감 속에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공통의 화제가 생겼다. 그는 학교에서의 재미있는 일들을 나와 나누었다. 예를 들어 이 교수님이 새로 짠 춤 이야기나 요리 수업의 장 선생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요리 이야기 같은 것들. 나도 그에게 직장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나는 편견과 계산을 걷어내고 보니 그가 사실은 매우 똑똑하고 생활에 지혜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김민준도 감탄하며 말했다.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렇다. 그는 마침내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노인대학의 발표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나와 김민주는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았다. 박정숙 여사와 그의 댄스팀 동료들은 황혼의 빛이라는 단체 무용을 선보였다. 그는 통일된 빨간색 공연복을 입고 정성껏 화장을 하고 줄의 중앙에 섰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그는 박자에 맞춰 자신감 있게 몸을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가장 표준적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의 미소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전염성이 강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나는 그 반짝이는 그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노후라는 두 글자의 가장 좋은 해석일지도 모른다. 물질적인 무한한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과 풍요, 그를 집에 가두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도록 놓아주는 것. 발표회가 끝난 후 박정숙 여사는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에서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와 이 교수님의 악연으로 시작된 인연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노인이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아끼며 때려야 뗄 수 없는 절친이 되었다. 이 교수님은 박정숙 여사의 지기 싫어하는 끈기와 소박한 생활 지혜를 높이 평가했고 박정숙 여사도 이 교수님에게서 우아함, 여유로움, 그리고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들은 함께 춤 동작을 연구하고 요리 실력을 겨루고 심지어 스마트폰 사진반에 함께 등록했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젊은 선생님을 따라 도시 곳곳을 누비며 빛과 아름다움을 담았다. 박정숙 여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는 과거의 단조로운 건강 정보 링크와 감성글 귀에서 벗어나 다채로워졌다.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춤추는 사진, 직접 요리한 9칸 음식 사진, 그리고 이 교수님 및 다른 동료들과 야외 촬영을 나가 환하게 웃는 단체 사진들로 가득 찼다. 그는 심지어 짧은 동영상 앱을 이용해 자신의 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법까지 배웠다. 영상 속 그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쳤으며 예순이 넘고 그토록 힘든 과거를 겪은 노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영상은 진솔하고 친근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동영상 플랫폼에서 작은 인기를 끌며 수천 명의 팔로워를 얻었다. 매일 많은 동년배들이 그의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며 노년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칭찬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다. 이러한 낯선 이들의 선의와 인정은 그의 허영심을 크게 만족시켰고 전례 없는 가치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점점 더 명랑해지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온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휴대폰을 들고 신나게 나에게 달려와 댓글 하나를 보여주었다. 한 팬이 그에게 물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즐거워 보이시는데 혹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은퇴 후 매일 집에만 계셔서 우울해하시는데 저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박정숙 여사가 자신의 계정으로 그 댓글에 정성껏 답글을 단 것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비결은 별거 없어요. 그냥 자신을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주위만 맴돌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서 많이 배우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여자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적어도 몇 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그 글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그 말이 그 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고 진정으로 해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만든 나 역시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그를 완전히 낯선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 궤도는 한때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항하게 했지만 결국 그가 더 나은 자신을 찾도록 이끌어 주었다. 나의 당초의 복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뜻밖의 화해의 꽃을 피운 것이다. 물론 어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서준이 출소하던 날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가 말했다. 누나, 나 나왔어. 엄마 좀 뵙고 싶어. 나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던 박정숙 여사에게 전화를 건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듣더니 표정이 매우 평온해졌다. 그는 전화기 저편에 대고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다. 앞으로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잘 가거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상상했던 격한 감정도 눈물도 긴 말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평범한 친척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계속해서 화초에 물을 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바쳐 편애하고 헌신해야 했던 아들은 그 불미스러운 옥살이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남은 것은 그저 혈연 관계가 있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독립된 개체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이서준에게는 잔인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라는 현금 인출기와 피난처가 없어졌으니 그는 비로소 성장하고 독립하고 진정으로 한 남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중에 듣기로 이서준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와 최윤아도 이혼했다. 그는 힘든 택배 기사 일을 구했고 도시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생활은 비록 가난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두 손으로 벌어 살고 있었다. 나는 박정숙 여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새로운 인생 궤도를 갖게 되었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마도 최선의 결말일 것이다. 시간은 흘러 다시 2년이 지났다. 박정숙 여사는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에서 명실상부한 캠퍼스 스타가 되었다. 그는 댄스팀 주장이자 요리반 조교였고 심지어 학교로부터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사진이 학교의 가장 눈에 띄는 홍보란에 걸렸다. 그는 그곳의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심지어 자기 집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교계, 취미, 그리고 명확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 나와 김민준의 일은 점점 더 바빠졌고 때로는 며칠 연속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예전에는 항상 집 걱정을 놓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정숙 여사가 더 이상 우리가 항상 돌봐야 하는 늙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우리보다 더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었다. 때때로 내가 출장에서 돌아와 문을 열면 텅 비고 차가운 집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풍성한 저녁 식탁이 나를 맞이했다. 박정숙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오며 잔소리를 했다. 왜 이제야 와? 반찬 다 식겠다. 어서 손 씻고 밥 먹어. 그 순간 나는 종종 시공간이 뒤섞인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마치 여러 해 전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온전했던 그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단지 그때는
그런 온정이 영원히 이서준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나의 것, 이 집의 것이었다. 김민주는 종종 나에게 농담을 했다. 내가 당시에 냈던 360만 원의 수강료가 평생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를 위한 요양원을 등록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나를 위한 최고의 가사 도우미 겸 심리 상담사까지 얻었으니까요. 농담은 농담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 모녀가 오늘날 이 관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입학 통지서 한 장 덕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토록 가슴 아픈 갈등과 상처를 겪은 후 우리 모두가 성장과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놓아줌과 독립을 배웠고 나도 이해와 관용을 배웠다. 그해 겨울 박정숙 여사의 6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무슨 생일 선물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아무것도 사주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네가 정말로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 그냥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주면 안 될까? 어디요?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향의 그 집은 팔린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었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추억을 담고 있었다.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불행과 상처였다. 나는 그가 왜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동의했다. 알았어요. 생일날 나는 특별히 하루 휴가를 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올랐다. 덜컹거리는 길을 따라 창밖의 풍경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에서 점차 익숙한 논밭과 마을로 변해갔다. 우리는 이미 주인이 바뀐 그 집에 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내렸다. 박정숙 여사는 나를 데리고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마침내 우리는 마을 뒤 작은 언덕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봉분 2개가 있었다. 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묘였다. 박정숙 여사는 묘 앞에서 묵묵히 향을 피우고 종이돈을 태웠다. 그는 울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땅속의 부모님께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 엄마. 불효녀가 이제야 찾아왔어요. 제가 예전에는 왜 엄마가 항상 손바닥도 손등도 다 살이라고 편애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그 작은 유산을 제 손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 딸 마음에도 큰 상처를 줬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정말로 틀렸어요. 그는 말하면서 한 번 한 번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차가운 흙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굽은 등과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휴지로 그의 이마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나를 향해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 지났지. 서연아, 오늘 너를 데리고 온 건 네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용서해달라고 조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앞에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두 분의 외손녀가 나라는 딸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 착하고, 능력 있고, 원칙도 있고, 소신도 있어. 내가 복이 없었던 거야. 그 순간, 산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부드러운 화답 같았다. 나는 알았다. 우리 모녀 사이에 가장 깊고 두꺼웠던 장벽이 마침내 이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것을. 고향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온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수십 년 만에 들은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내 마음속 마지막 자물쇠를 연 열쇠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불공평함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편애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와 화해하기로 선택했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 화해했다. 나와 박정숙 여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 들어섰다.
우리는 모녀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집안일과 세상사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나에게 이 교수님의 새로운 춤 파트너가 너무 둔하다고 불평했고 나는 그에게 직장에서의 암투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나는 그가 거실에서 돋보기를 쓰고 진지하게 요리책을 연구하거나 TV 속 요가 강좌를 따라하며 어려운 동작을 힘겹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다. 한 가정이 가장 좋은 상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독립적이고 멋지게 반짝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빛을 가지고 모여 서로를 비춰주는 것이다. 다음 해 봄, 황금빛 인생 노인대학과 시방송사가 공동으로 대규모 중장년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했다. 박정숙 여사와 이 교수님의 댄스팀은 여러 차례의 예선을 거쳐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시에서 가장 큰 공개홀에서 열렸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되었다. 나와 김민준, 그리고 댄스팀 모든 멤버의 가족들은 거대한 응원단을 구성하여 관객석에서 그들을 응원했다. 박정숙 여사팀의 차례가 되었다. 그들의 참가 작품은 이 교수님이 이 노년의 동료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안무한 현대 무용이었다. 제목은 재생자의 션이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고 박정숙 여사가 수수한 흰 드레스를 입고 홀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춤으로 한 여자의 일생을 표현했다. 풋풋한 소녀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까지. 그의 춤사위는 이야기가 가득했고 때로는 경쾌하고 때로는 무거웠으며 때로는 몸부림쳤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대 조명이 모두 켜졌다. 이 교수님과 모든 팀원들이 형형색색의 드레스를 입고 마치 허물을 벗고 나온 나비처럼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함께 춤을 추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 여유로움, 그리고 찬란한 미소가 넘쳤다. 그들은 쭉 뻗고 힘있는 춤사위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다. 비록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가득해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무한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마지막 음표가 떨어지고 그들은 완벽한 엔딩 포즈를 취했다. 박정숙 여사는 가장 중앙에 서서 팔을 높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럽고 새로 태어난 듯한 미소가 있었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옆에 앉은 김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내 얼굴도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대회에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사회자가 금빛 트로피를 박정숙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자가 그에게 물었다. 어머님, 이 순간 가장 감사하고 싶은 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그가 이 교수님이나 팀 동료들 또는 학교와 방송사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들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정확히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공연장 전체에 그리고 전국의 TV 앞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그가 말했다.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제 딸 이서연입니다. 제 인생이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웠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그 좁은 세상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어 더 넓고 멋진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아. 그는 나를 보며 눈물을 머금고 한 글자 한 글자 진중하게 말했다. 고맙다. 엄마가 사랑한다. 장내의 감동적인 박수 속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그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화답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창밖은 햇살이 좋았고 봄꽃이 만개했다. 나는 알았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